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시국 선언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선 문재인 정부 때보다 시국 선언이 적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팩트체크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가짜 서울시장이라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조작으로 여론을 바꿔서 서울시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 시장 측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 그의 사퇴는 필연적입니다. 거부권은 결코 대통령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대통령의 모교에서 퇴진을 말했습니다. 교수 450여 명, 원로 17명, 박사 50여 명, 총 525명이 모였는데요. 불과 사흘 만에 모인 숫자가 이 정도라고 합니다. 교수들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절차적 정의를 무시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원히 없는 기술 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학가 시국 선언, 한두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호남뿐 아니라요. 보수의 심장, 경북에서도 일찌감치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윤석열 정권 물러나라! 물러나라! 말을 듣지도 물러나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끌어내릴 것입니다. 이처럼 정권을 향한 반대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단국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있었고 덕성여대 교수들 입틀막 일상화라는 주장을 하면서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가천대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 대학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5천 명이 넘게 정권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처음인가요? 아마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시국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허구한 날 시국선언이라는 걸 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감도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국선언들이 지금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정파적인 관점으로 그냥 볼 거예요. 반대파들이 그냥 우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정치 성향이 다른 쪽에 있는 교수들만 그렇죠. 해서 하는 것이다. 정파적인 거라고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통하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돼요. 일반적인 시민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도 굉장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붕괴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나서서 지금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경제 실정 같은 거, 그다음에 외교 안보 실정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 상대방에게만 아주 가혹한 현미경 잣대가 들이대는데 본인들에게는 하나도 그런 잣대들이 들이대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이 했던 말을 본인이 다 망가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인가 여기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정권이 5년 내내 지속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삶이 나아질 리 없고 오히려 더 망가지는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지식인들의 이 시국선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파적 움직임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네요. 시국선언은 모든 지금 정권마다 다 어느 정도 다른 형태로 다 이어져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 시국선언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과연 시국선언이 옛날만큼 파급력이 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의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창구가 다양해졌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시국 선언이 갖는 파급력은 높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거기다가 일부 대학 시국 선언문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정파적 성향이 강한 단어라든지 용어가 들어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특히 뭐 대공수사권이 부활했다든지 뭐 반민족 행위 이런 단어는 결국 국민들께 납득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파적 수사로 보일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시국 선언이 결코 모든 국민에게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시국 선언을 떠나서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에서 어제 시국 선언 나왔는데 단일 대학 규모로는 최대입니다. 교수와 연구자가 525명이 참여했고요. 현 시국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걸 무시하는 발언을 최고 권력자가 서슴없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그 정당한 절차들이 훼손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염치 없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후한무치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가선 의원님. 네. 잇따르는 시국 선언문을 쭉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을까요? 네, 개별 대학과 기관들을 포함해서 최소 94개의 대학에서 지금 한 약 5,300여 명 학자들이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키워드를 살펴보면 검찰 출신 대통령과 권력의 비호에 앞장서는 검찰로 인한 민주주의 시스템 붕괴, 대한민국이 검찰 국가로 전락해버렸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권력의 민낯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검찰과의 유착 관계를 통해서 이런 사법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요. 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면 의료대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책임, 최상병 사망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등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거나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후속 조치가 미흡하거나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만행에 대한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시국 선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역시 김건희, 국정농단, 국정 개입, 헌정 질서 파괴 등입니다. 예. 자, 어제 카톨릭 사제 1,466명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고요. 시민사회, 법조계, 의료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김성열 의원 보실 때는 이게 끝이 보이세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예. 예. 시국선언이라는 거의 가장 큰 의의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보통 정파적인 이익이나 뭐 이런 거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사태나 현안에 대해서 우려를 그것도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의의입니다. 먼저 대학가에서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나서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법조계, 시민사회, 의료계, 뭐 그다음에 종교계까지 전반적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 대통령이 자기 자신에 대한 비위는 모조리 묻어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한 법에 대해서 25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한다더니 대국민 훈화를 하시고 훈계를 하시고 또 무엇을 사과하냐고 묻는 기자에게는 무례하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골프 치러 나가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하고 있으면 시국선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국선언이 왜 나오고 있는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대통령께서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광판 안 보는 야구 선수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예. 자, 여러 분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고 김성열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반면에 평가절하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는데 오늘 언론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적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는 측면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거 팩트를 따져봐야 될 텐데 뭐 숫자를 뭐 하나하나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성격인지 무엇을 요구하고 주장하는지
국민들의 분노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학 위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였냐면 코로나가 왔고요. 2019년도 12월에 시작됐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2월 달, 3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것이 전 세계적인 사태이기도 하고 우리가 미중유의 사태라고 할 만큼 그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어떤 이 뭐 커리큘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약간의 강제성을 띈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기존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강제적 조치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에 좀 분개해서 이러한 이 선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마지막에 결국 와가지고는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K방역이라고 해가지고 야, 대한민국은 셧다운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도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동참 속에서 이렇게 잘 해결을 했냐. 물론 의료인들의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있었죠. 그리고 국민들도 일정 부분 어떤 정부의 이 지침에 따라서 잘 따라와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동되어서 결국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의 시국 선언들이 나서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지금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대통령이 국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정치를 하셨던 분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태도와 자세에서만큼은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 대표와 함께 대화를 나눠가면서 내가 이게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같이 지금 시대적 과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보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취임과 동시에 바로 이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딱 낙인을 찍어놓고 지금까지 3년째 되는 이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그 굴레에 이 쌓여놓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놓고 본인은 직접 본인 어떤 선거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절머리내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의 교수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시국 선언이 적다. 대통령 임기 후반에 들어선 지금까지 이제 지난 정부하고 비교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데, 뭐 취지는 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굳이 선회하자면 어느 정부 때나 늘상 있었다라는 의미겠죠. 네, 저도 뭐 그렇게 행간이 읽히는데, 일단 저게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기자 언론인분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일부 내용이 발췌돼서 된 것 같다고 생각을 듭니다. 물론 언론인과의 접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 같은 경우는 대화하는 과정이 모두가 기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말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반성이라든지 좀 더 사죄하는 모습이 더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동학 최고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면 지금 시국 선언이, 물론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면 시국 선언이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점도 저는 동의를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뭐 이재명 대표 얘기라든지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그 부분과 연계하는 건 전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시국 선언문 자체가 정치적 성격이 띌 수밖에 없고, 더더욱 이 시국 선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적 갈등을 좀 잠재우자라는 의미도 내포돼야 되는 건데, 더 시국 선언 자체가 정치화될 수 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 시국 선언이 왜 계속 번지느냐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헤럴드 경제 언론과 통화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정치의 영역에 따른 것이지 정책에 대한 불만의 영역 때문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저 해석이 맞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10%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라는 수치는 7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잘못하는 게 뭘 그렇게 잘못하느냐를 봤을 때는 경제, 민생, 물가. 그러니까 정책이, 굳이 정책이라고 따지자면 정책에 속하는 그런 이유들을 가장 큰 부정평가 이유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아직 민심을 정확히 못 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 생각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 발언을 하신 분,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라는 이 분은
정치와 정책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을 분리시키는 기이한 화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당 정치라는 게 아무래도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어떤 당파 싸움을 내포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권력을 획득한다라는 것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예.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가치를 세상에 실현시키기 위해 도구로서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게 본질이고 상식인데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도입하는 게 정치란 말이죠. 정치가 요리라면 정책은 레시피입니다. 훌륭한 레시피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이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를 했더라면 누가 요리를 하느냐를 굳이 싸우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이미 좋은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심이 뚝 떨어진 것만 봐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좋은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예. 현재 대통령실은 이런 민심을 살필 여력이나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네, 정치와 정책을 별개로 볼 수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김성열 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건희 여사 등 정치에서 시작한 문제가 결국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국회와 싸우기만 하면서 과연 정책이 잘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국회에 오지도 않으면서 계속 싸우기만 했는데 이거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이 지지율이 정치적인 것만 가지고 했다면요. 국민의힘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이 있는 분들은 대통령들 지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의 이 디커플링이 심한 상황이거든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치적인 부분만 가지고 하면은 사실은 때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게. 근데 이게 만약에 가장 지지율이 떨어지는 큰 이유가 경제 등 정책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 반등할 기회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2021년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한창일 때 나경원 우세에서 오세훈과 접전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오세훈은 시민을 속인 가짜 서울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가짜 서울시장. 민주당 새서울 특위는 오세훈 시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작된 여론조사로 경쟁자를 주저앉혔다는 거죠. 인용한 기사 내용을 볼까요? 당내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 후보가 6.7%포인트 차로 앞서 있었는데요. 최종 보고서에선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오 시장 입장에선 지는 싸움에서 해볼 만한 싸움으로 바뀐 겁니다. 하지만 오 시장 일전에 이렇게 해명한 바 있죠. 과연 그 미공개 여론조사가 우리 캠프의 선거 전략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 그 나경원 후보와의 당내 단일화 경선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와의 당 밖의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 단일화 협상과 경선 이거는요 다 결론 난 것이 100%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후보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로 정한 거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가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가짜 서울시장 논란, 진실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국면이 이어질까요? 네, 저는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 중에 가장 센 발언이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가짜 서울시장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가능성까지 얘기한 것이고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왜 민주당은 이런 판단에 이르게 됐다라고 보세요? 우선 저런 조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녹취를 통해서도 저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자료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저 구조가요. 먼저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명태균 씨가 대선 과정에서도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과 여사에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하나 짚어두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 문제가요.
선거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이 여론조사는 공표든 미공표든 굉장히 기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캠프에서 이거를 알게 되는 순간 결국은 이 기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메시지 톤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결국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간으로 이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결국에는 그 기세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문제는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오세훈 시장의 대응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비슷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별일이 아닌 것처럼,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죠. 예.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들은 조사로 밝혀져야 될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사안은 그냥 저렇게 오세훈 시장이 그냥 나는 상관없다, 모른다, 관계 없었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조사를 통해서 드러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KBS 보도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명시 측이 한 조사 원본 자료를 확인을 했더니 애초에 나경원 우세인데 40.7대 34란 말이에요. 저게 원본 자료의 숫자인데 그런데 접전으로 조작이 됐다라는 정황이 있다. 최종 보고서에서는 39.2대 36.1 수치만 딱 봐도 하나는 나경원 우세로 보이고 그리고 그 아래는 굉장히 박빙이네, 접전이네, 많이 붙었네 이렇게 느껴지는 확 다른 숫자가 저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비공표 여론조사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비공표 여론조사면요. 저런 수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부분이 없습니다. 외부로 나가지 않으니까요. 외부로 나가지 않은 것도 있고 미공표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캠프 차원에서 실제 투표율 그러니까 세대별로 투표율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세대별 연령별로 투표율과 환산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투표와 가장 비슷하게 계산할 수 있는 조사가 비공표 여론조사입니다. 예. 비공표 여론조사가 문제가 되려면 표본 자체가 오염돼 있거나 또는 조사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조사된 결과 수치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가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게 없는 부분이 맞습니다. 예. 지금 KBS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보면 당시 실제로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분에게 전화를 했을 때 부산에 산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크게 하는데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조사는 2021년에 조사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점은 2024년이니까 그 번호 주인이 바뀐 걸 수도 있고요. 단정적으로 지금 이 여론조사 자체가 표본이 오염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이게 미공표 여론조사인데 그런데 뭐 언론에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캠프에서 이걸 뭐 보도자료로 발표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받은 글이라는 식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지라시로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런 것들로 급속하게 확산이 됐다면 사실상의 공표가 된 것이나 다름없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김성현 의원님? 그거는 하면 불법입니다. 예. 만약에 돌았다면요? 만약에 돌았다면은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서울시장 같은 큰 선거에서는요 후보 측 간의 신경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지라시가 놀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예. 사실상 그런 일이 지금 언론에 안 나온 상태에서 갑자기 지금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은 좀 듭니다. 네. 물론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최종 보고서에서는 숫자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건데 문제는 더 있습니다. 한가선 의원님, 네. 접전 조작 여론조사 저 보고서가 나오는 그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이뤄진 그날 오 시장의 지인 김 모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700만 원을 입금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대가로 돈을 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자죠. 이 김한정 회장이라는 분은 오랜 후원 회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송금을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드러난 팩트고요.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그들이 주고받았건 나는 모르고 관심이 없었다라고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한정 회장과 강혜경 씨의 통화 녹취를 살펴보면 김한정 회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를 만나보고 그다음 나보고 명태균을 만나라고 했다. 이렇게 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지만 그냥 이 뉴스를 접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반박이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한정 회장과 강혜경 씨가 통화를 한 시점이 9월 10일이란 말이죠. 네. 이때면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드러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강혜경 씨가 A, B, C, D, E 씨로 불렸을 때요. 그런데 이미 이 김한정 회장은 명태균에게 10억을 줘라, 20억을 줘라. 그래서 혼자 깜빵 가게 해야 된다. 이런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이 시기에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름이 언급될 때도 아닌데 김한정 회장이 명태균과 오세훈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이들의 어떠한 거래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열렬히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생뚱맞은 사람이 와서 나 이 사람 위해 여론조사 했다. 돈을 달라라고 한다고 하면 주지 않겠죠. 그게 네. 상식이겠죠. 여론조사든 여론조작이든 어떠한 정치 설계든 이 값어치 있는 일을 했다고 판단을 하니까 명태균에게 입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유 없이 주는 돈은 없다. 이 말이 생각이 나네요. 김성일 의원님, 개혁신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 만드는데 사실 이거 비공표 여론조사는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분석이던데 네. 개혁신당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건 뭐 당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예. 저도 이제 여론조사를 오래 해봤던 사람으로서 이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비공표 여론조사를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겠냐면은 학생이 성적표를 받았는데 집에 가서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전에 고친 거예요. 이거는 수능 시험에 영향을 미치진 못합니다. 대학 입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예. 그래서 단지 부모님을 속이는 정도의 영향력. 그것이 바로 비공표 여론조사거든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줄 목적이거나 그렇죠. 안 혼나려고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비공표 여론조사는 그걸 통해서 국어나 수학 내가 약한 부분을 찾아서 이거를 더 공부하려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전혀 속여가지고 만약에 했다면 이거는 자체의 목적은 다 사라지는 거고 오히려 부모님 심기보전, 즉 후보 캠프에 사기 돋우는 데만 좀 썼을 가능성은 있고요. 근데 조작 자체는 사실 쓸모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조작을 했다면 이건 매우 잘못된 행위죠.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부모님한테 안 혼나려고 성적표를 조작했는데 그 조작된 성적표가 외부로 유출이 돼서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되면 네. 그렇게 알려지면 그건 문제 없나요? 그건 매우 심각한 문제죠. 비공표 여론조사는요. 그 의뢰한 사람만 받아보게 돼 있어요. 그 캠프 내에서조차도 원래는 공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캠프에 공유가 되고 그게 바깥으로 카톡이나 이런 거의 형태로 해서 지라시 형태로 나갔다.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예. 자, 그 부분이 핵심일 것 같아요. 이게 검찰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집중적으로 조사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세훈 시장의 반박을 전해드릴게요. 일단 경선 룰이 일반 시민 여론조사 100%였기 때문에 이런 조사 같은 것들이 특히 비공표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게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이거든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보이십니까? 글쎄요, 그럼 왜 했을까요? 의미 없는 왜 여론조사를 했냐? 도대체 왜 했을까요? 어차피 공개적으로 지금 25건을 했다고 하는데 25건 중에 13건이 비공표였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과정마다 이 비공표 여론조사가 캠프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찌라시로 뿌려졌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찌라시가 당연히 불법이니까 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로 지금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100% 여론조사다. 정치권에서 100% 여론조사를 한 경우에는 당원들을 제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원인지 시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안심번호제를 받아서 그대로 모두에게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투표하는 사람은 누구냐? 조직되어 있는 당원, 그 당원들이 시민입니다. 그 시민들이 결국 투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관심이 있는 시민들 역시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투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결국 조직되어 있는 당원, 그들 역시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소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지라시 형태가 됐건 아니면 입소문이 됐건 그 입소문이 주로 어디로 돌겠습니까? 조직되어 있는 당원들의 카톡방이든 텔레그램방이든 아니면 입소문이든 그런 방식으로 결국 그 캠프의 어떤 기세 이런 것들이 정해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점에서 당연히 불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있어야 되겠지만 오세훈 시장 쪽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저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임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로만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민주당에서 입장을 냈고 서울시 대변인이 반박을 하는 이런 상황은 왔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입장을 추가로 낼 필요는 없을까요? 뭐 아직까지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특히 이 여론조사 관련돼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오세훈 시장께서 입장을 내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저희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이신데요. 제가 미래한국수가 미공표 여론조사했다는 건이 총 13건 중에 6건이 조작됐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6건이 언제 그러니까 조사된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게 2021년 1월 7일이었고요. 후보 확정된 게 3월 4일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공표된 여론조사는 23건입니다. 지금 미공표 여론조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밴드웨건 효과인데요. 6건 가지고는 밴드 효과가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미공표 여론조사가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공개됐다, 뭐 지라시 형태로 나갔다라고 주장하고 하신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 더 하나 민주당에게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 개정하자고 하시는 얘기가 많은데요. 저희 미공표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법적으로 앞으로 미공표 여론조사도 굉장히 엄한 잣대가 들이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공직선거법 논의를 해야지 허위사실 공표죄를 논의하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 공직선거법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다음 수순, 검찰 수사의 다음 수순은 오세훈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어요. 수사 불가피하다고 보시는지 한가선 의원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튼 3,300만 원이라는 이 돈이 송금된 거는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왜 준 것이냐가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요. 이게 정말 대납이라면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결국에 이 돈이 들어간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김한정 회장과 명태균 씨의 그 사이에 돈이 오간 그 인과관계의 연결고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이제 수사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성열 의원님요. 글쎄요, 일단은 돈 3,300만 원을 지급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줬느냐부터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수순은 그 사람이 과연 오세훈 시장으로부터의 지시 또는 묵인의 어떠한 허가를 받고 진행을 했느냐라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겁니다. 일단은 돈을 지급했다는 사람을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결고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오세훈 시장까지도 당연히 수사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강희경 씨 법률 대리인 노영희 변호사를 인터뷰할 때 다음 소환은 오 시장 관련 집중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박완수 지사도 있고요, 김진태 지사도 있고 해서 국민의힘 소속 이 시도지사들의 검찰 소환 혹은 수사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두 분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저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것이라 보는데 지금의 창원지검이 그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판이 굉장히 넓게 깊게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 건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핸드폰 그거를 뭐 쇄신의 일종으로 뭐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증거 인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돈 지급과 관련돼서는 지금 김한정 사장도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 역시도 명태균 씨에게 몇백만 원, 수백만 원의 돈이 든 돈봉투, 그것도 지금 코바나 컨텐츠가 적혀져 있는 돈봉투까지 지금 압수물로 압수가 돼 있다고 하니까 결국 그 돈도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것인지 결국 수사의 방향은 대통령실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과연 창원지검이 지금 가진 역량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특별수사단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것조차도 결국엔 검찰에서 또다시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 예고하고 압수수색을 들어갔잖아요. 전 그런 압수수색 처음 보는데 어찌됐건 지금 국민들이 이 검찰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수사가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단이 훨씬 더 확대되고 훨씬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압수수색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122조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압수수색에 대해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저희가 미처 통보받지 못해서 변호인이 입회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금 지연됐었고요. 국회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검찰에서 국회에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관행을 따랐던 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검찰이 국민의힘에 관련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명태균 씨가 난사처럼 저희 당 관계자분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적법 절차에서 그 수사에 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분들께서 본인들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을 뿐더러 25억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분들께서 조사를 충실히 받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분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인데요.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뵐 때마다 이제 주말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주일 빠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불금입니다, 불금. 예, 불금에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게시판 분란 일어나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의 표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영향은 미치겠죠. 영향을 안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여사와 관련된 게 좀 더 드러난다든가 그런 폭로가 나온다든가 그래서 여론이 되게 악화된다든가 그러면 의원들도 동요할 수 있겠죠.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한동훈 대표가 궁지에 몰리면서 친한계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동훈 대표 확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비교적 바뀌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과연 이 윤한 갈등이 김건희 특검법에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는 말처럼 들리다가도 이 말을 들으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이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끝난 뒤에 그때도 친한계 의원들은 부글부글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와서 협상도 좀 해라, 걸어와라. 우리가 나설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들 했었어요. 정말요?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정말 수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참 이 주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검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고 입장을 그렇게 정하면 되는 것인데 윤한 갈등의 돌파구로 특검을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온 것 자체가 좀 씁쓸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많고요. 다수의 요구이기 때문에 하지만 친한계 쪽에서 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따져는 보겠습니다. OX 바로 드릴게요. 친한계 특검 수용 결국 현실화될 것이다. O. 아니다 X. OX 갈렸습니다. 먼저 O 듣겠습니다. 네, 최근 사정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요구가 그대로다. 원래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내려앉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전히 여론조사를 해보면 65, 어떤 70%까지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한 갈등이 조금 잠재워지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계속 잠재가 돼 있고 용광로처럼 끓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는 사실대로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친한계에서는 친윤계의 고도의 정치적 작전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 드러나는 리스트의 면면을 보면은 사실은 김건희 특검을 받았을 때의 약간의
부수적인 부정적 효과는 그 명태균 건이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김건희 특검이 조사하면서 이 조사의 내용이 어느 국회의원들에게 불똥이 튈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 불똥이 대부분은 친윤계 튈 것 같아요. 현재 거론되는 리스트를 보면 그렇게 본다면은 한동훈이나 친한계 입장에서는 정치는 명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당원 게시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 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 한동훈도 이제는 뭔가 좀 결단을 할 한동훈의 시간이 좀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이 12월 10일로 이 표결을 늦춘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한동훈 대표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서로 여기가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보면 한동훈 대표도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부결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김정혁 최고위원의 말이 이런 당원 게시판의 사건이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미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친한계의 그렇군요. 핵심이니까 모든 거를 정리해 보면은 이번 12월 10일 투표는 이전의 투표보다 그리고 이전에도 반란표가 훨씬 늘어났지 않습니까? 한 표에서 4표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아마 11표 정도 반란표가 나와서 통과가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민현주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특검에 찬성하신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그럼에도 안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뭘까요? 특검에 찬성을 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러니까 제가 찬성을 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높지만 사실은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잘 논의가 돼야 짜여져야 되고 그리고 만일에 발표를 하게 된다면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표결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지금 단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친윤계에서 친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다.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과 어쨌든 상관없이요. 이 상황에서 친한계의 주변의 인사들이 우리 그럼 특검 통과시킬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압박 그만해라. 그렇게 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견제의 용도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에는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또 민주당이 이번에 만일에 본회의에서 이제 부결되면 민주당이 또 하겠죠. 그러니까 다음엔 모르겠지만 이번은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을 여당의 이탈표로 인해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개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도요. 김건희 특검법 같이 이렇게 중요한 이슈의 특검법은 어떤 것들을 위해 어떤 다른 것과의 협상, 딜을 위해서 통과시키고 통과시키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소신이 있고 지도자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모양이 돼야지 이렇게 돼서 통과되면 통과되고 나서도 뭐 개인적인 원한이냐 복수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가 안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네. 자, 통과될 것이다라고 보시는데 그러면 최소 8표란 말이에요. 8표를 훌쩍 넘을까요? 아슬아슬하게 넘을까요? 아슬아슬하겠죠. 아슬아슬하게. 아직은 한동훈 대표의 당 장악력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거든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의 정치 스타일을 보면은 크게 명분을 제시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꼬리를 내리고 뭔가 큰 아젠다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당대표 선거 때도 최상병 특검 충분히 당내에서 논의하겠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 결정하겠다. 네. 그 이후로는 아무 액션이 없어요.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지렛대가 필요한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본인이 큰 아젠다를 제시하고 그 길을 가고 세력을 모아 나가기에는 아직은 정치적 리더십의 한계는 보이는 것이고 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지렛대인데 지금 나온 지렛대는 단계 게시판하고 명태균 리스트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한동훈 대표한테는 불리하지는 않는 거죠. 어떻게 제가 보면은요. 그래서 이 지렛대를 갖고 저는 아마 본인의 정치적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한번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물론 시간이 좀 지나가서 봐야 되겠지만. 이 특검이 통과된다고 전제해보죠. 이탈표가 많이 나와서. 그리고 누가 이걸 찬성했는지 모르지만 친한계에서
대거 찬성한 것으로 추정을 하면서 아마 그쪽을 지목할 텐데 당내에서는.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거 4분 정도가 아니라 완전 당 쪼개지거나 아니면 친한 지도부의 붕괴 얘기가 나오지도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뭐 친윤계 특히 지금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다가 이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특히 장계 관련해서 비판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앞장서서 한동훈 대표 흔들기를 하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108표, 그러니까 8표 이상이 이탈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에 이탈을 한다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정말 말씀하신 당이 발칵 뒤집힐 거예요. 네. 한동안은 혼란기를 겪을 거지만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거기서부터가 이제 어떤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일에 그때 지금 민생 경제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에서 여당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 중심으로 나아가고 지도자로서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면 사실은 60% 넘게 받은 당대표를 친윤이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친윤 일부 의원들이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잠깐은 출렁거릴 수 있지만 안정세를 보일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어제 한동훈 대표 기자들 질문에 답변이 참 묘했어요. 내가 한 말 아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고려한다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게 한국일보의 보도인데 내가 그 한 말이 아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그 말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여기서 OX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생각을 측근의 입으로 말하고 있다. O, 아니다 X. 자, 네, 설명이 필요 없겠네요. 왜 직접 말하지 않을까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를 확실히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동의하는데 내 입으로는 안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 아니 기존에 이제 특검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의 입장을 밝혔고. 말씀드렸다. 근데 그건 내 입으로 얘기한 거 아니다. 예. 였는데 그 지금 김병우 의원 말씀하신 그런 묘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이번에는 12월 10일에는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사실 이제 정치라는 게 본인이 명분 있는 큰 메시지를 던질 때는 사실 좀 군부를 떼지 않습니까? 그럼 뭐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아까 말한 뭐 김종규 최고라든지 등등 신지호 뭐 부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군부를 뗄 거예요. 떼면서 결국에는 이게 뭐 단계로 시작된 거지만은 명분을 만들겠죠.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국민과 눈높이에 맞추겠다. 그리고 나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도 옳은 소리 하겠다. 네.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려가겠죠. 그런 과정에서 그게 100%는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또 세를 모으고 또 본인의 그 이후에 행보에 대해서도 스케줄을 잘 짜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점검하고 언젠가는 자기의 정리된 메시지를 던지지 아까 우리 민현주 의원님처럼 그냥 이렇게 쉽게 가길 필요는 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네. 그 전에 뭔가 큰 결심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도 그게 100%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측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런 가능성이 높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친윤계에 던지는 이제 한마디로 견제구죠. 네, 한번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당원 게시판 갖고 한동훈 대표를 너무 흔드니까 말도 안 되게 막 흔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윤계를 향한 한 번의 경고를 한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여론도 한번 살펴보고 보통 이렇게 대표급들이 되면 메시지를 아주 결정적으로 낼 때 아니고는 한 번씩 이렇게 리스크 헤지라고 하나요? 네. 한번 측근들을 통해서 슬쩍 한번 떠보기도 해요. 예. 대변인들을 통해서 흘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한동훈 대표가 말한 대로 내가 한 말은 아니다라는 건 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다 계획을 하고 누군가 언론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지 그렇게까지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론을 한번 알아보고 친윤계에 대한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고와 또 여론을 한번 네. 살펴보는 여러 목적이 숨어 있다. 이 말씀으로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12월 전망을 한번 해볼 텐데 여러 일정들이 지금 앞으로 있어요. 이수진 앵커가 정리한 뒤에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사 연관성이 확인된 적이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그 조사한 내용으로 있는 그대로 전부 감사 보고서에 다 담았고요. 저희들이 조사한 건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실 관저 감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안고 있는 부실조사, 은폐 논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원래는요, 이 감사원이 감사를 개시하면 6개월 이내에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저 감사는 결과 발표를 7번이나 미뤘고요. 1년 8개월 만에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도 부실했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무자격 업체 21g. 이 업체가 공사 전반을 총괄하면서 불법이 확인됐음에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윤석열 정부 들어 17번째 탄핵 추진이고 22대 국회 들어 반년 만에 10번째 탄핵 소추입니다. 광란의 탄핵 폭주입니다. 탄핵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건데요. 과연 여권의 말대로 역풍이 불까요? 네, 감사가 부실했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고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바로 OX 드리죠. 감사원장 탄핵 추진.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O. 아니다. X. 네, 예상된 결과입니다. 맞을 수 있다부터 듣겠습니다. 그냥 민주당의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그냥 모든 것이 다 탄핵으로 결론이 나져요. 불만이 있고 비판할 점이 있으면 그냥 기관장에 대한 탄핵으로 그냥 지금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역풍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비판적인 지점일 텐데요. 국민들은 더 이상 이제 기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중도층,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환호하고 동의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중도 여론인데 중도 여론도 너무 탄핵에 대해서 지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일정 부분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을 하는 것이 맞느냐, 탄핵까지 꼭 해야 되느냐의 문제이고요. 또 하나 이게 한꺼풀 딱 걷어서 보면은 이 감사원장의 탄핵이라는 게 혹시 정말 대통령 관저 관련된 이슈 때문이냐 아니면 지금 감사원에서 계속 그것도 좀 잡고 있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탈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통계 조작 의혹 관련한 그것들을 좀 덮기 위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감사원장이 탄핵되고 나면 대리하는 분들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감사위원들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비판도 나온다는 걸 고려하면 이제 민주당 그만 탄핵에 이런 뭐랄까요 칼춤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탄핵 그만했으면 그것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는데 민주당이 돕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실천하는 길이다라고 봅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릴 정도로 대통령 권한이 막강합니다. 제가 8년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국회에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인사청문회 아무리 해서 지적을 한들 대통령이 임명하면 뭐 끝이지 않습니까? 네. 법률도 지금은 과거보다도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봐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끝입니다. 예산도 정액에 관련돼서는 기재부가 동의를 해줘야만이 국회의 목소리가 일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대통령 중심제의 이 모습을 좀 국민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저희가 국회 170 이상의 다수석을 차지했잖아요. 저희가 할 게 너무나 한정적이에요. 법률을 통과시켜도 아까 말씀드린 거부권 행사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저 사람은 장관감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끝이고요. 이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해임 건의하고 탄핵입니다. 해임 건의와 탄핵이라는 수단을 갖고 국회가 그래도 대통령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는데 해임 건의는 말 그대로 건의예요. 네.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해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또 끝이에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탄핵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탄핵은 국회에서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물론 대통령은 3분의 2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다수당의 국회가 할 수 있는 대통령 견제가
견제 역할이 저는 탄핵이 상당히 의미 있는 수단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이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트라우마가 좀 일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으로도 많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회에게 주어지는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견제 역할을 탄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의 어떤 무도한 기소, 그다음에 기소 편의주의를 남용하는 문제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이런 검찰의 흑역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검사들에 대해서 저는 탄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경종을 울리는, 물론 그것이 헌재에서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은 검찰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감사원장도 사실 감사원이 독립된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을 대통령 아래에 두지 말고 국회에 두자 이런 논의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그동안에 원장으로서 했던 일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정책 의사결정, 그런 정책 의사결정까지 감사 대상으로 삼아서 많은 공무원들을 힘들게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윤석열 정부 바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야지 국정과제가 이행이 되는데 네. 그 들어서자마자 과거 정부에 일했던 공무원들을 이제 감사를 하니 누가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일하겠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탄핵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정서적 저는 불편함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체제 하에서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런 측면에서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것이 인용될지 부결될지는 저는 독립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그런 길이다 이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형식적으로는 좀 많은 건 사실이죠. 횟수가 네. 많은 건 사실인데 그런 과정에서 탄핵이란 설명을 좀 국민에게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지금 탄핵 소추 사유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를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감자료 미제출로 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있는데 감사원장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부실 감사 의혹이죠. 부실 감사는 맞습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죠. 글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시민 단체들이나 여러 가지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이 사실은 완전히 100% 투명하게 다 밝혀졌다라는 거에 저는 또 종이하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되게 아직도 궁금한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진행됐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증거자료 제대로 제출 안 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원 내부 회의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 왜 특정 기업에 대해서 감사를 누락했는지 어떤 식으로 그 이전이 부지가 결정됐는지 이거를 알아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의록 모두를 다 참고 자료로 내면 사실 감사원처럼 정치적인 모든 중립성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어떻게 누가 그 안에서 한마디라도 하겠어요. 그러면 제대로 객관적으로 자신의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 민주당의 문제를 저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실한 문제들은 다시 한번 계속 민주당에서는 과반 의석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 의석.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탄핵을 한다는 건 감사원장의 아예 직무를 정지시켜버리겠다고 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야당에서 반대했는데 다 임명했어요. 장관 임명 많이 한 건 문재인 정부가 사실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때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은 탄핵을 못했습니다. 왜? 과반이 안 됐었으니까. 근데 네. 지금 민주당은 과반이라는 의석 갖고 횡포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탄핵이 너무 일상화되는 건 문제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 감사원에서 지금 나온 자료가 부족하고 뭔가 수사가 미진하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귀를 뚫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기관장을 탄핵하고 망신주기하고 평검사를 탄핵하고 망신주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지 원래 의도와는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과반의 횡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반을 준 거는 국민입니다. 맞습니다. 과반을 못 받은 것도 국민의힘 잘못이기 보다 때문에. 과반의 명령이다. 네. 예, 그런데 당연하죠. 그 권력을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 남용하게 대통령, 했느냐는 다른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총선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정 과제를 이행하는 실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내린 거죠. 따라서 국회가 과반 이상을 넘었다는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뜻대로 정치를 해달라는 국민들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과반의 행포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더 컸기 때문에 과반을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정 자체가 민의가 상당 부분 반영된 논의다라고 해석을 하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도 그걸 받들어 주는 게 맞는 거죠. 예. 우리가 옛날에 있을 때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나서 대통령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은 민의가 민주당이 더 있는 거는 사실이라는 분명한 그 뜻을 좀 받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 그 수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죠. 뭐 아빠도 얘기했지만은 6개월 내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1년 6개월 걸렸다는 거.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의 21g이 코바나 컨텐츠의 후원그룹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기업이 또 공사를 하고 그 21g이 과연 자격이 제대로 되는 기업인지 그것도 논란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동안에 감사원이 이렇게 감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수사 의뢰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지도도 안 해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무마시켜주고 불기소하는 거하고 똑같은 연장선에서 감사원의 행위가 이루어진 거죠. 그랬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탄핵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2월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다음 주부터.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방송이고요. 12월을 보면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일단 2일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고요. 그리고 4일에 본회의가 열려서 검사, 감사원장 탄핵안 표결 처리 방침이에요. 그날. 그리고 최혜병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도 12월 4일 다음 주 수요일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합니다. 이건 우리가 앞서 다룬 것처럼 친한계 혹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말지 굉장히 주목되는 일정인데 이런 일정들을 쭉 봤을 때 이런 OX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꺼낼 카드를 이제 다 꺼냈다, 총동원했다라고 보시면 O, 더 있다 X. 들어주시죠. 더 있어요? 네. 예, 저게 다가 아니군요. 뭐가 더 있습니까? 아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은 하나의 과정인 것이고요. 제일 큰 거는 사실 민생이죠, 민생. 지금은 12월이 사실은 예산 선거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산이라는 두 글자가 쏙 들어갔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국민들의 민생을 드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는 능력 있는 정당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꾸준히 민생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 민주당에서는 12월에 민생 관련된 정책과 이슈를 많이 꺼낼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민주주의의 기본 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특검과 그다음에 특조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주장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민생을 회복하는 거고 그러기 위한 정책들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되고 우리가 다수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것들이 예산으로 잘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제일 큰 카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를 많이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저는 좀 민주당이 근질근질한 게 대통령 탄핵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통령 탄핵. 네, 결국에는 예. 다 그거를 위한 그 길로 가기 위한 지금 도를 놓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행히 조국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조국 대표가 지금 먼저 그걸 선수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차마 같이 한 배를 탈 수는 없으니까 지금 약간의 그 노선 투쟁 이 측면에서 민주당이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는 게 엊그저께 발언했던가요? 나는 정치 보복 안 하겠다. 예. 이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민주당이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길에 지금 다 길을 닦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네.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김병욱 의원님 말씀처럼 12월은 민주당이 제발 민생, 그래서 국민의힘과 같이 네. 민생으로 해서 이게 좀 떨어진 주식 시장도 좀 다시 올리고요. 예, 경기 회복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말씀 꺼내셨으니까 그게 궁금해졌어요. 시간은 많지 않고 한 30초 정도. 나는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아니요. 그 여부를 떠나서 지금 예. 의미. 그러니까 이제 집권을 전제로 해서 나는 안 하겠다인 것인지 나한테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것인지. 두 의미 같이 있죠. 아, 같이 있나요? 네,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 진짜 정치 보복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100% 믿어주십시오.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자꾸 이 지금 사법 리스크 등 갖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 관련한 많은 문제들은 민주당 내 당내 경선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러고 인해서 고발 고소가 이어졌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그거를 많은 것들을 국민의힘한테 정치 예. 보복한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정치 보복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이건 한 20초만 드릴게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숱한 의혹들이 있는데 예. 이 수사는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게 되면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안 하는 게 좋다. 네. 아, 그래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를 좀 더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여운을 남기고 끝나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그 부분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이 꽉 막힌 코막힘 때문에 접속하고 검색하고 따라하는 그 25초 동안 저는 이미 오트리비네스 했습니다. 단 25초 만에 작용하여 코막힘 빠르게 해결. 오늘이 트인다. 오트리비. 슬레이브.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시든가요? 새로운 면도로 익숙함을 밀어내다. Boys Be Slick. Slick. 마침내 눈을 맞이할 시간. 스노우피크 쌓인다. 랜드 헤비다운. 스노우피크 어페럴. 숙취해소 음료 픽할 때 숙취 안 남는 건 1순위, 칼로리마저 안 남는 건 0순위. 상쾌한 부스터 제로. 명쾌하군. 상쾌한. 김건희 여사 특검이 위헌적이라며 3번 거부했습니다. 위헌 주장의 핵심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 말대로라면 여당이 합의를 해주면 합헌이 되고 여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위헌이 되는, 즉 합헌이냐 위헌이냐의 결정은 여당이 한다는 독선적 논리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다수의 뜻인 특검 도입에 대해 여당이 논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위헌적인 것은 아닌가.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민 다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국가 이익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